그녀를 열차 안에서 처음 보았을 때 난 갑자기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신비로운 기분을 체험했다. 바캉스가 끝나고 업무에 복귀한 뒤에도 나는 한동안 나미의 신규루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어떤 여름. 함정임. 나미를 처음 만난 것은 지난 여름 니스행 열차 안에서였다. 그날 이후 난 열흘 동안 매일 다른 도시의 호텔방에서 깨어났다. 여행은 나미의 수첩에 적힌 지명의 호텔들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녀를 열차 안에서 처음 보았을 때 난 갑자기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신비로운 기분을 체험했다. 바캉스가 끝나고 업무에 복귀한 뒤에도 나는 한동안 나미의 신규루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나미와의 여행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날 니스행 열차는 10,000원이었다. 휴가철인데다가 토요일이라 이른 아침부터 역 전체가 인파로 북적였다. 나는 예약된 열차에 비즈니스 테이블 좌석을 찾아 앉았다. 테이블 맞은편에 깡마른 체구에 동양인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열차가 정차하든 발차하든 줄곧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나는 3시간 뒤 니스에서 건축 의뢰인과의 미팅이 예정돼 있었다. 그리고 미팅이 끝나면 바캉스였다. 어디로 갈 것인가? 5년간 동거해온 클레르와의 관계를 청산한 뒤 석 달 동안 그날의 미팅을 위해 밤낮 없이 매달렸다. 방송국의 일기예보 연출자였던 클레르는 바캉스를 위해 1년을 투자하는 프랑스의 전형적인 전문직 여자였다. 떠나기 2달 전부터 계획을 짜는 재미로 살았을 정도였다. 클레르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 언제나 동반자가 있었다. 그들 중 지금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언제부턴가 아마 40살 무렵이었을 것이다. 바캉스라는 것에 심드렁해졌다. 어디를 가도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었다. 한창 회상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맞은편의 여자가 화장실에 가려는지 읽고 있던 책을 테이블에 놓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아있을 때의 느낌보다 키가 컸다. 테이블에 올려진 책을 슬쩍 훔쳐봤다. 검은 바탕의 책 상단에는 붉은 글씨로 제목이 쓰여 있었다. 그것은 내가 읽을 수 있는 문자가 아니었다. 열차가 아비뇽을 지날 때 여자가 잠시 책에서 시선을 떼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읽고 있던 책을 가리키며 재밌냐고 물었다. 그렇게 말을 붙여놓고 그녀가 프랑스어를 알아들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용기를 내어 영어로 다시 물었다. 그녀는 마주 앉은 지 2시간 만에 처음으로 내 눈을 바라보았다.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채 가로로 길게 찢어진 두 눈이 순하게 나를 향해 멈춰 있었다. 나는 순간 긴장했다. 처음 보았던 순간처럼 심장이 떨리고 무릎에 힘이 쏙 빠졌다. 이상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누구를 보고 심장이 뛰기는 참으로 오랜만의 일이었다. 그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살짝 미소를 지었다. 내친 김에 무슨 책이냐고 또 물었다. 블랙 앤 레드. 그녀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제목이 낯설게 귀에 박혔다. 그녀는 한국어로 번역된 프랑스 소설을 읽고 있었다. 줄리앙 소렐, 그리고 마담 이름이, 주인공 이름이 가물가물했다. 그녀가 레날 부인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중학생 때였으니 소설을 접한 지가 30년 가까이 되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스탕달 소설을 읽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 그것도 동양 여자가. 나는 신비로운 물건을 대하듯 그녀에게 책을 좀 구경해도 되겠냐고 물었다. 그녀는 읽고 있던 페이지를 확인한 뒤 나에게 순순히 건네주었다. 흰 종이에 해독할 수 없는 글자들이 빼곡하게 박혀 있었다. 그녀에게인지 외국 문자에게인지 야릇한 호기심이 일었다. 첫 문장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며
그것을 들으면서 혹시 옛날에 읽었던 기억이 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주저하지 않고 한국어로 적과 흑의 첫 문장을 읽었다. 아르를 지나고 대화가 끊긴 이후 여자는 단 한순간도 소설에서 한눈을 팔지 않았다. 나는 왠지 모를 초조감에 휩싸였다. 남모르는 여자에게 수작을 거는 남자로 비춰지고 싶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말문이 터져 대화를 이어갈 순간을 기다렸다. 그러나 바람은 물거품으로 끝나고 열차가 니스 중앙역에 정차하기 위해 서행했다. 좀 이른 감이 있었지만 짧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여자가 지금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고 곧 니스라고 알려줬다. 여자는 창밖을 한번 바라보더니 다시 느긋하게 책으로 고개를 돌렸다. 나는 여자가 다시 책 속에 파묻히기 전에 어디까지 가느냐고 물었다. 여자는 자신도 니스에서 내린다고 말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꽉 막혔던 답답한 기분이 홀가분해지며 야릇한 쾌감에 사로잡혔다. 내친 김에 앞으로의 일정을 물었고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프랑스의 몇몇 호텔들을 여행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도시들이 아니라 호텔들이라고요? 그녀의 영어는 완전하지 않았지만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었다. 그러나 주로 짧게 대답해서 자칫 비약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가방에서 빨간색의 아주 작은 수첩을 꺼내더니 순순히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녀의 수첩에 적힌 목록을 대충 훑어보니 프랑스 중동부 부르고뉴에서 북동부 샹파뉴까지 올라가 다시 파리로 내려오는 여정이었다. 호텔업과 관련이 있는 일을 하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살짝 예의 그 미소를 지었다. 건축 설계사로 입문하던 시절 몇백 년 된 성과 저택들을 호텔로 리모델링하는 설계에 보조로 몇 번 참여했었다. 최근 니스와 스트라스부르의 몇몇 호텔들은 내부 인테리어 리모델링 작업을 하기도 했었다. 니스에서의 일이 끝나면 한 달간 휴가인데 혹시 폐가 안 된다면 동행해도 괜찮겠냐고 명함을 건네며 물었다. 아, 오해는 마십시오. 저도 호텔 여행에 관심이 많아서요. 열차가 정차했고 여자는 잠깐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니스라는 편말이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다. 혼자 돌아보는 것이라면 혼자 여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동반자가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용기라고 해야 할까? 나는 거침없이 마치 풀어야 할 오해를 푸는 연인들처럼 그녀에게 호소하고 있는 내 자신이 대견스럽게 여겨졌다. 승객들이 바람을 일으키며 내렸고 플랫폼에는 곧 타려는 승객들을 배웅 나온 사람들이 포옹을 하고 키스를 했다. 여자는 나의 제의에 아랑곳 않고 읽던 책을 침착하게 가방에 넣고 열차에서 내렸다. 나는 여자의 뒤를 따라 내렸다. 실례를 한 것인가? 상대방의 질문에 어떤 식으로든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분이 상했기 때문임이 틀림없었다. 플랫폼의 시계는 정오를 가리키고 있었다. 여자의 붉은 수첩에 적힌 호텔 목록에서 니스는 보이지 않았다. 시테아 부장송 7월 15일. 내일 그녀는 부장송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면 오늘은? 난 믿어지지 않을 만큼 여자에게 그녀의 수첩에 집중하고 있었다.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힘에 떠밀려 너무 흥분한 탓인지 무릎에 힘이 탁 풀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다. 여자와 반발짝 정도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할 찰나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발걸음으로 플랫폼을 걸어가던 여자가 멈춰 서더니 내 일이 끝나는 시간을 물었다. 나는 1시 미팅 이후 3시부터 자유롭다고 대답했다. 여자는 자신은 해변가 영국인 산책로에 있을 거라고 말하고는 약속에 있는 사람처럼 역 광장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시테아 부장송 아파트 호텔.
잠에서 깨어나자 그는 벌써 외출하고 없었다. 7시쯤 잠결에 벨이 울렸던 것이 떠올랐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고 나는 잠을 좀 더 자고 싶다고 말했었다. 어제 니스에서부터 줄곧 운전을 했는데도 그는 피곤한 기색이 없었다. 차를 빌린 것은 그와 동반을 수락한 것만큼이나 잘한 결정이었다. 시테아 부장송은 두강 옆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강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밤 새벽까지 몹시 더웠던 기억이 났다. 이상 고온 현상으로 유럽 전체가 35도를 오르내리며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었다. 내 방에는 에어컨이 없었고 작은 거실과 부엌이 있었다. 그의 방은 거실 없는 원룸이었다. 철제와 유리로 구성된 신축 반원형 아파트형 호텔의 꼭대기 방이라 밤 8시가 넘도록 석양빛에 달구어져 새벽까지 열대야를 방불케 했다. 얼른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붉은 기와가 덮인 뾰족한 지붕의 하얀 집들이 두강 건너 빼곡이 들어차 있었다. 어젯밤 산책 후 각자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열쇠로 문을 열다가 그가 부탁 하나 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난 긴장하지는 않았지만 곤란에 빠지는 것은 싫다고 대답했다. 그는 적과 흙을 읽어달라고 했다. 그것은 어렵지 않은 요구였다. 그가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함께 내 방으로 들어와서 그는 소파에 나는 테이블 의자에 앉았다. 처음부터 읽을까요? 읽던 부분부터 읽을까요? 아니면 아무데나 펼쳐 읽을까요? 그는 소파에 편안하게 등을 기대고 낭독에 집중하기 위해서인지 자신의 두 손을 맞잡으며 말했다. 처음부터. 베리에르라고 하는 작은 도시는 프랑슈콩테 지방에서 가장 예쁜 곳의 하나로 통할 만하다. 붉은 기와가 덮인 뾰족한 지붕의 하얀 집들이 언덕 경사면 위로 펼쳐져 있고 울창한 밤나무 숲은 언덕의 굴곡을 드러내고 있다. 오후 5시가 조금 넘어 호텔로 돌아오니 그는 여전히 외출 중이었고 카운터에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기다리다 외출합니다. 오후 7시에 시내 빅토르 위고 공원에 있는 레스토랑 1802년에서 만납시다. 장. 서울을 떠날 때 여권과 비자카드 그리고 호텔 목록이 적힌 소형 수첩 이외에 어떤 소통기기도 몸에 붙이지 않았다. 이른 아침 깨어날 때부터 새벽 1시쯤 잠자리에 들 때까지 늘 끼고 살던 노트북과 스마트폰은 어두운 책상에서 다소곳이 놓여 있을 것이었다. 호텔 로고가 박힌 편지지에 연필로 쓴 그의 필체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종이에 새겨진 필심의 농도와 스치듯 써나간 알파벳의 리듬감 있는 연결이 늘 연필을 쥐고 사는 사람의 필체였다. 그는 175cm 정도의 키에 규칙적인 운동으로 다져진 듯 다부지고 건실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만난 지 이틀째 우린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사생활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가족이나 연인, 사랑 따위. 오직 지금 이곳에서 보는 것,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관계는 이어졌고 삶은 계속되었다. 그가 자동차를 렌트한 덕분에 기동력이 좋아졌고 그만큼 돌발적인 우회로들이 늘어났다. 무엇보다 혼자라는 이유로 찾아오는 이런저런 유혹과 잡념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연달아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창밖을 내다보았다. 소방차 2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갔다. 시내 어디에선가 불이 난 모양이었다. 순식간에 지나간 길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오후의 햇빛만이 건조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두 강변에 위치한 호텔 겸 스튜디오인 시테아는 고택들만으로 이루어진 부장송에서는 예외적으로 현대적인 건축물들이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사이렌 소리가 사라진 쪽으로 그의 행방이 궁금해졌다. 그러나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신경 쓸 일이 아니었다.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아니 본능적으로 관계에 능한 동물이고
내가 낯선 그와의 여행을 받아들인 이유는 그동안 어색하기만 했던 타인과의 관계성을 시험해보려는 의도가 무의식에 깔려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사이렌 소리는 잠잠해졌다. 니스 영국인 산책로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가 한 말을 떠올렸다. 저를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하는 동안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레스토랑 1802년은 수령이 100년은 거뜬히 넘어 보이는 플라타나스 나무들이 울창하게 서 있는 작은 공원의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부장송 출신의 작가 빅토르 위고가 태어난 해를 기려 붙인 이름이었다. 공원 입구에는 원형의 쉼터가 팔각정 형태로 세워져 있었고 레스토랑 1802년 가까이에는 빅토르 위고의 석상이 서 있었다.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했다. 그는 테라스에 두 자리를 예약해 놨고 나는 종업원의 안내에 따라 공원 쪽을 향한 자리에 앉았다. 쉼터는 공연과 여흥을 겸하는 곳인지 환한 조명 아래 몸집 좋은 수십 명의 중년 남녀가 요란한 라틴 음악에 맞춰 격정적으로 춤을 추고 있었다. 연일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유럽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고 저녁 7시쯤에는 온종일 내리꽂힌 지열로 37도를 기록하고 있었다. 습기가 희박한 서한 해안성 기후라 나무 그늘은 시원했다. 시원한 로제 와인을 주문해 마시면서 한여름밤 춤추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건너다 보았다. 육중한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있지만 야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어쩌면 무덤과 같은 권태가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다. 여름 한철 반짝하고 깨어나는 이 도시처럼 그들의 삶도 한여름밤 어두운 공원에서 폭죽처럼 터지는 무도의 순간으로 생기를 찾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밤에 정류장마다 환하게 불 켜진 광고판 안에 푸르동이 앉아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엔 쿠르베 전시회를 알리는 광고여서 쿠르베인가 했는데 쿠르베가 그린 푸르동의 모습이었다. 쿠르베가 그린 푸르동은 헐렁한 옷을 입고 돌계단 두 번째 참에 걸터 앉아 있었다. 내가 쿠르베에 대한 기억을 더듬고 있자 그가 아크릴 광고판 속에 주인공에게 다가가 다리 하나를 길게 쭉 뻗으며 모자를 벗는 신용을 했다. 안녕하세요, 쿠르베 씨. 라는 재밌는 그림이 있죠. 그가 쑥스러운 듯 내질렀던 다리를 제 자리로 수습하며 웃었다. 난 그 그림을 본 기억이 난다고 맞장구 쳤다. 그 그림은 만남이라는 제목을 겸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만남을 떼버리고 기억하고 있지만요. 그는 쿠르베에 대해 꽤 박식해 보였다. 여기에서 멀지 않은 오르낭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 이곳 부장송에서 학업을 마치고 파리로 가서 집에서 하라는 법학은 안 하고 그림 공부에 빠져 살았답니다. 버스 정류장이 등 뒤로 멀어졌고 발길은 광장 모퉁이로 접어들고 있었다. 세상의 아들들이 다 그렇죠. 광장에서 벗어나 의과대학 건물에 육중하고 긴 벽돌담을 지나가며 내가 한마디 거들었다. 그러자 그가 숨기고 있던 비밀을 털어놓듯 내 눈치를 슬쩍 보며 말했다. 사실 오후에 잠깐 전시회에 다녀왔어요. 나미 씨가 들어오면 함께 가려고 했는데 폐장 시간이 임박해서 갔어요. 내일 출발 전에 들르기에는 여유가 없을 것 같았고요. 화가 중에 유일하게 쿠르베를 좋아했거든요. 그가 변명하듯 말이 길어지자 난 중간에 말을 끊고 잘했다고 그림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쿠르베라는 화가의 몇 작품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에서 보았던 몇몇 작품을 기억하고 있었다. 세상의 기원이라는 작품을 처음 보았을 때는 당혹스러움과 함께 화가의 대담한 창의력에 충격을 받았었다. 화가 같은 예술가는 세상의 어떤 것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는가라는 생각을 제법 진지하게 했었다. 본대로 그린다. 그것이 쿠르베의 확고한 신념이었다죠. 그는 전시회에 만족했던지 평소보다 말을 많이 했고 그럴수록 자신의 감정과 신념에 충실해 보였다.
Jean. 제 이름 장을 한국어로 어떻게 읽나요? 산책이 끝나갈 무렵 호텔이 건너다 보이는 두 강변에 이르자 그가 물었다. 진이 되겠네요. 진? 그는 내 발음을 따라 부르며 한국에는 진이라는 이름이 있냐고 다시 물었다. 물론 외자로 진이라는 이름이 있기도 하고 희진, 미진, 성진 등 두 글자 중 끝이 진으로 끝나는 경우 약자로 끝자를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말해주었다. 참고로 한국의 이름은 보통 두 글자, 성과 함께 이름 세 글자를 사용하는 것이 관례라고 덧붙였다. 다리 입구에서 그는 할 말이 남았던지 선뜻 다리로 들어서지 않았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내가 궁금한 듯이 그를 바라보자 그가 씩 웃으며 말했다. 아까 쿠르베 전시회에 가느라 다리를 건너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한 청년이 강물로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는 놀라운 이야기를 담담하게 이야기했고 나는 담담하게 듣다가 놀라면서 오후에 요란하게 사이렌 소리를 내며 달려가던 소방차와 앰뷸런스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런 거죠, 인생이. 그는 흐르는 강물에 꽂았던 시선을 돌리며 발길도 함께 돌렸다.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신기루처럼 가물가물해져서 싱거운 웃음만 나오는. 그가 잠옷 심각해지려는 순간 내가 호텔 창문으로 멀리 건너다 보던 시타델을 가리키며 외쳤다. 저 위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두 강은 두 팔로 도시를 감싸듯 애돌아 흐르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물길이 닿지 않는 한쪽은 높다란 언덕으로 성벽이 둘러싸여 있었다. 부장송을 요새 도시로 특정 짓는 성벽이었다. 어둠에 잠긴 도시와 하늘을 성벽을 따라 설치된 조명에 환한 불빛들이 띠를 이루며 수평선처럼 가르고 있었다. 그의 짐작과는 달리 내가 부장송에 온 것은 적과 흑의 무대를 찾아서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그의 기대를 저버릴 생각은 없었다. 그는 나에 대해, 그러니까 나의 삶, 나의 과거, 심지어 이번 여행의 목적에 대해 묻지 않았고 그런 그에게 자유로움과 호감을 느꼈다. 보이는 대로 그는 생각할 것이고 나 또한 그에 대해 그러할 것이다. 워낙 작은 도시였다. 좁은 골목을 벗어나자 메주방 거리였고 다시 조금 걸어 올라가자 프랑슈 콩테 대학 문학부가 나왔다. 두 짝의 붉은 나무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검은 새끼 고양이와 어미 고양이가 그 앞을 지키고 있었다. 엑스레뱅 엑스오리앙탈 호텔. 나미의 여행은 중반에 이르렀다. 오리앙탈 호텔은 입구에 부처님의 석상이 모셔져 있었고 방의 인테리어와 구조가 동양적으로 섬세하게 꾸며져 있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꼼꼼하게 체크인 업무를 보았고 더불어 차고에 차를 넣는 일과 도심에 유익한 관광 정보까지 간결하면서도 매우 친절하게 설명했다. 여행을 오래 해온 사람임을 알 수 있었고 그런 만큼 자신의 호텔을 찾아온 여행객들에게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씀이 느껴졌다. 그르노블에서 일찍 출발해서인지 중간에 사부아 지방의 중심 도시 샹베리를 거쳐 왔는데도 시계를 보니 오후 4시였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샤워를 했고 잠시 침대에 등을 댄다는 것이 그대로 잠이 들었다. 깨어나 보니 사위가 어두워져 있었고 시장기를 느꼈다. 남이 생각에 용수철처럼 침대에서 몸을 튕겨 일으켰다. 시계를 보니 8시가 넘었다. 내 손으로 그녀의 방으로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그녀의 방 앞에 가서 노크를 했다. 문이 열리지 않았다. 카운터로 내려갔다. 메모가 남겨져 있지 않았다. 방으로 올라와 냉장고에서 캔맥주를 하나 꺼냈다. 그녀를 기다리다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내 어머니를 생각했다. 이름이 미자라고 했던가. 나는 완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냉장고에서 캔맥주 하나를 꺼내 마시려는데
옆방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밤이면 남이와 산책을 했다. 산책은 2시간, 어느 때는 3시간 계속되었다. 썸머타임이 시작돼 밤 10시나 돼야 어두워졌으므로 우리가 산책해서 호텔로 돌아왔을 때는 자정이 넘거나 새벽 1시 무렵이었다. 엑스레뱅은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 한 번 왔었다. 작지만 호수와 온천 휴양지로 프랑스는 물론 유럽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여행이 그렇듯이 왔었다는 것 외에는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양부모였지만 두 분은 내가 균열을 느끼지 않도록 애정과 관심을 쏟았다. 그분들의 배려 탓인지 성격 탓인지 나는 양아들에 대한 의식 없이 자유롭게 자랄 수 있었다. 외항 선원이었던 아버지 조르주 메이에를 닮은 것이 다행이었다. 양부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다. 그는 아버지의 형으로 내가 입양되기 전까지 아이가 없다가 나를 입적시킨 이후 내리 셋을 낳아 자식 부자가 되었다. 여름이면 보름씩 대부대를 이끌고 지방으로 여행을 갔다. 대부분 남불의 별장을 가지고 있는 친척집으로 몰려가곤 했는데 날짜가 맞지 않을 때에는 엑스레뱅 같은 알프스 지역의 휴양지로 떠나곤 했다. 라마르틴의 호수라는 시의 무대인 부르제 호수조차 기억에 남아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의무적인 동행이었을 가능성이 컸다. 엑스레뱅과 남이 사이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지금까지 거쳐온 호텔들에서 남이는 특별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호텔에 대한 꼼꼼한 연구와 관찰, 기록 따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 보통의 여행자처럼 그저 투숙할 뿐이었다. 남이가 어떤 기준으로 도시를, 아니 호텔을 정한 것인지 궁금해지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녀의 붉은 수첩을 떠올리고는 생각을 바꿨다. 여행이 끝날 때쯤이면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걸을 때면 남이가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한 번, 2번 듣다 보니 내 입에도 익었다. 남이에게 노래를 물었다. 그녀는 옛날 남이라는 한국의 여가수가 불러 히트했던 인디언 인형처럼 이라고 대답했다. 옛날이면 언제를 뜻하는 거냐고 다시 묻자 남이는 10년 전, 아니 20년 전이라고 건성으로 말했다. 트레세르브 언덕을 넘어가면 호수였다. 밤의 호수. 알프스의 빙하가 녹아내린 물. 멀리 호텔에서 바라볼 때보다 실제 경사가 있었다. 호수로 가는 길이 은근히 멀었다. 언덕길을 걸어갈 때 옷에 땀이 뱄다. 그는 언덕 넘어가면 호수라고 했다. 긴 타원형 모양의 언덕을 애돌아 길이 나 있었다. 호텔에서 나올 때는 산책길이 길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역 앞에 있는 호텔이라 역에 들러 막 도착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철길과 나란히 걷기 시작한 것이 철길 건너 언덕으로 이어진 것이었다. 숨이 차올라 주춤하는 듯 하자 그는 중간중간 세워진 표지물을 통해 조금만 가면 된다고 했다. 그것이 3번째 계속되고 있었다. 우리 외에는 언덕을 오르는 사람이 없었다. 가끔 오토바이를 탄 소년이나 속도를 내며 달려가는 자동차 몇 대가 전부였다. 호수 너머에는 라마르틴의 호수라는 시의 현장이 있다고 안내판에는 쓰여 있었다. 시가 죽었군요. 라마르틴을 찾아오는 사람이 이렇게도 없다니. 그는, 아니 우리는 문학도도 아니면서 어쩌다 라마르틴의 호수를 찾아가는 열혈 팬이 되어 있었다. 나도 모르게 인디언 인형을 흥얼거렸다. 그가 무슨 노래냐고 물어왔다. 마음의 비밀을 들킨 것처럼 순간적으로 놀랐다. 그에게는 그냥 10년 전, 아니 20년 전쯤 한국에서 유행했던 노래라고 건성으로 대답해 주었다. 20년 전엔 남이라는 가수가 10년 전엔 핑클이라는 걸그룹이 리메이크한 곡이었다. 나는 핑클이 부르는 것을 처음 듣고 남이의 노래를 인터넷에서 찾아 들었다.
그때 나는 실연 중이었다. 아니, 결혼 직전 파혼 상태였다. 소설 쓰는 남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었다. 언제부터 강지섭이 소설가였는지. 그는 대학 동창 결혼식 뒤풀이에서 내가 인디언 인형처럼을 부르는 것을 본 뒤 석 달 동안 집요하게 구애를 해왔었다. 그리고 석 달 불처럼 연애를 했고 또 석 달 이전보다 더 집요하게 구혼을 해왔었다. 그는 소설을 쓸 때면 늘 적과 흙을 옆에 펼쳐놓았고 소설을 좋아하지 않는 나는 언제나 제목만을 쳐다볼 뿐 그것을 펼쳐보지 않았다. 소설 쓰는 남자와의 결혼은 쉽지 않았다. 부모를 설득시키는데 1년이 걸렸고 마침내 결혼을 결정하고 날을 잡고 결혼식 3일 전 그는 바람처럼 사라졌다. 하늘이 갑자기 텅 비어버린 듯 했고 생각이라는 것이 뇌에서 쑥 빠져나가 버린 듯 했다. 그리고 1년이 흘렀고 10년이 흘렀다. 그가 결혼식 3일 전에 사라지지만 않았어도 난 그와 결혼해서 아이 둘쯤은 낳고 살고 있었을 것이었다. 그는 한 달 전 사라진 지 10년 만에 죽어 돌아왔고 그가 남긴 몇 가지 사소한 유품 중에 프랑스의 호텔 주소들이 적힌 붉은 수첩이 들어있었다. 이마와 콧등에 땀이 맺혔고 난 기운을 내서 나미의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의 말대로 언덕을 넘어 거슬러 온 만큼 걸어 내려가니 한 그루 밤나무 아래 시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시인의 친구들이 뜻을 모아 시인의 두상을 청동으로 떠서 석대 위에 세워놓은 것이었다. 시인은 밤나무 그늘 아래서 부르제 호수를 바라보며 호수를 구상하고 썼다고 새겨져 있었다. 그가 아이폰을 꺼내 호수라는 시를 찾으려고 하자 나는 그의 손길을 막았다. 나중에요. 다시 언덕을 넘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멀지 않게 느껴졌다. 호텔이 있는 엑스레뱅 중심가가 별무리처럼 반짝였다. 밤 11시. 어두운 언덕길을 타박타박 걸어 내려오며 인디언 인형처럼을 콧노래로 불렀다. 그가 듣기 좋다며 후렴구를 따라 불렀다. 랭스 카테드랄 호텔. 니스에서 시작된 나미의 호텔 여행은 끝나가고 있었다. 창문을 열자 이름과는 달리 대성당은 보이지 않고 흐린 하늘 아래 잿빛 지붕과 굴뚝들이 눈에 들어왔다. 어제 스트라스부르에서 오후 늦게 출발한 데다가 베르덩을 경유해서 오느라 자정 가까이 랭스에 도착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랭스로 진입해서 도로 표지판이 가리키는 대로 무조건 대성당을 향해 가니 단번에 투스칼 호텔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호텔은 불이 꺼져 있었고 문이 닫혀 있었다. 호텔 바우처를 찾아 규정을 살펴보니 9시 이전까지 체크인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할 수 없이 전화를 걸어 잠든 주인을 깨웠다. 노 부부가 운영하는 호텔이었고 엘리베이터가 없었다. 그리고 예약된 나미의 방 외에는 남은 객실이 없었다. 내가 난처한 표정으로 다른 호텔을 잡아야 할지 갈등하는 사이 나미가 나에게 키를 건네주며 올라가자는 신호를 보냈다. 잠에서 덜 깬 주인장은 카드키와 함께 좁은 나선형 계단을 가리키며 운동에 좋다고 주먹을 쥐며 파이팅을 외쳤다. 객실 문을 여는 순간 까다로운 프랑스 호텔 허가 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열흘 동안 순례해온 호텔들과 비교하면 매우 옹색하다고 느껴질 만큼 비좁은 방이었다. 나미가 세안을 마치자 나는 옷장에서 여분의 이불을 꺼내 침대 아래 깔았다. 옛날 생각이 나는걸요. 한창 때는 아비뇽으로 에든버러로 축제를 쫓아서 조금이라도 연관 있는 친구네 집으로 몰려가 한 방에 매트리스를 깔고 10명까지 잔 적이 있죠. 나미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고 나는 수다스러울 만큼 옛 추억을 중얼거렸다. 나미와의 마지막 밤이었다. 나미의 숨소리를 가까이 들으며 잠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한편으론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다. 대화가 끊어지고 침묵이 흐르면 지금까지 이성적으로 유지해온 관계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었다. 그것은 모험이었다. 과거엔 그것을 조금이라도 즐기는데 정신이 팔렸던 시절도 있었다. 지금은 모험보다는 모험 이후의 어떤 흐름, 인생에 관심이 쏠렸다. 지금 이 순간 이대로의 모든 것. 대성당을 돌아보고 들어오니 그는 보이지 않고 모자 2개가 침대 베개 밑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하얀 모자는 왼쪽에, 붉은 체크 모자는 그 옆에. 흰 모자에는 자주색 머플러가, 그리고 붉은 모자에는 흰색 머플러가 구색을 갖추고 있었다. 붉은 체크 모자는 나를 위해 부장송 모자 가게에서, 하얀 모자는 그를 위해 스트라스부르 아침 시장에서, 그리고 머플러들은 안시의 아침 시장에서 각자를 위해 산 것들이었다. 체크아웃을 위해 정리를 하는데 적과 흙이 보이지 않았다. 부장송을 떠난 이후 안시의 선가, 스트라스부르의 선가 호텔에 두고 온 것 같았다. 책이란 읽어버리든가 잃어버리게 마련이었다. 아쉽다기보다 홀가분했다. 창밖의 하늘은 구름이 걷히고 파란 하늘 아래 잿빛 지붕과 붉은 기둥들이 실로폰처럼 경쾌하게 보였다. 머리 위에서 새 한 마리가 지붕에서 지붕으로 날아갔다. 나미가 탄 비행기가 상공으로 이륙했다. 나는 나미가 한국인 여성이라는 것 이외에 그녀의 나이도 살고 있는 도시도 알지 못했다. 그녀와 함께한 열흘만이 나에게 남았을 뿐이다. 난 그의 이름을 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한 약간의 태도와 몇 가지 기호들도 안다. 그에 관해 더 알려고 하면 책상 위에 놓여있는 스마트폰을 켜고 검색 엔진을 가동시키면 된다. 지난 여름 열흘간 수첩에 적힌 대로 프랑스의 호텔들을 순례했다. 강지섭이 10년 전 그 호텔들에 묵었던 이유 따위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머물렀던 10년 전이라는 시공간은 나에게 화석일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충분했다. 다행이라면 10년 전에 그 호텔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 강지섭의 붉은 수첩은 비행기를 타기 직전 공항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 속에 장메이에라는 남자의 명함도 들어있었다. 여름은 지나갔다.